지금 보시다시피 클럭이 3600으로 떨어지죠. 곱하기 30. 자, 숫자 어떻죠? CL 속도는 동일합니다. 완전하게 동일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짚고 가야 돼요. 풀뱅크는 오버클럭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비추천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AMD에서는 이게 약간 다릅니다. 요새는 AMD가 잘 나가요. 이번 영상도 AMD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메인보드가 B850M 박격포 와이파이 보드입니다. 이 메인보드로 세 번째 찍는 영상인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쪽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바이오스 버전은 7월 18일자 아게사 1.2.0.3F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를 한번 했다가 테스트할 게 있어서 다시 롤백 시켰어요.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SSD랑 뭔가 문제가 생긴 증상이 롤백 하니까 또 나타나질 않네. 그거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다가 증상 재현이 안 돼서 때려쳤습니다. 아무튼 오늘 진행할 건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장착된 메모리가 화면에 보시면은 V컬러 제품의 하이닉스 칩셋이 들어있는 6400 X4 메모리인데, 뭐 6400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모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세트를 맞추느라고 선택한 거고요. 하이닉스 칩셋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슬롯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지금 총 96GB의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풀뱅크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메모리 4개를 장착해서 풀뱅크로 이 박격포 메인보드에 메모리 오버클럭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왜 풀뱅크냐면 MSI에서 이 보드를 보내주면서 풀뱅크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뱅크를 진행을 할 건데, 자, 먼저 몇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자, 풀뱅크라고 하면은 DDR5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야, DDR5에서 풀뱅크 사용하는 거 아니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출처로 보자면은 많은 리뷰를 하는 유튜버 분들 피셜이 많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풀뱅크를 왜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요? DDR5에서 풀뱅크를 장착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클럭이 3600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거 클럭 3600으로 떨어지는 것만 보고 다른 거는 안 보신 모양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잘 압니다. 잘 안다고 단연코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클럭은 3600으로 하락합니다. 자, 여러분들 DDR4에서 DDR5로 넘어오던 시절을 잠깐만 회상해 볼게요. DDR4에서 3200 클럭 정도 사용을 하다가 DDR5로 오면서 4800 클럭으로 올라가는데 CL 타이밍이 엄청나게 풀린다 라고 말이 많았었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클럭이 올라가면서 CL 타이밍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CL 속도를 맞춘 겁니다.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개선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DDR5로 오면서 클럭을 뻥튀기 시키면서 타이밍도 풀어버린 겁니다. 실질적인 CL 타이밍의 동작 속도를 계산하면은 그렇게 빨라지진 않았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계산하는 영상도 제가 올린 적이 있고,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3600 클럭으로 돌아오면은 얘가 CL이 몇입니까? CL 30이죠. 자,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산기 나와야죠. 자, 4800 클럭에서 한 클럭당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게 듀얼 레이트이기 때문에 일단 2로 나누고요. 그리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1000에서 이 2400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노세컨드라는 단위를 붙이시면 돼요. 0.41666 나노세컨드. 여기서 CL40의 속도는 40을 곱하면 16.6666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3600 클럭을 계산할 겁니다. 3600 클럭을 2로 나누면은 1800이죠. 그러면 1000에서 1800을 나눠주면은 한 클럭당 속도가 0.5555 나노세컨드가 돼요. 곱하기 30. 자, 숫자 어떻죠? 4800CL40하고 3600CL30은 CL 속도는 동일합니다. 완전하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CL 속도만 놓고 봤을 때 4800이랑 3600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3600이라고 클럭이 낮다고 성능 낮아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팩트만 놓고 보자면은 이게 좀 더 느리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느려지진 않습니다. 다른 타이밍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메모리라는 거는 CL만 가지고 동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타이밍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팩트 다 집어 드릴 겁니다. 일단 RCD, RP 해서 1차 타이밍을 우리가 계산을 하죠. 이 1차 타이밍을 한번 숫자로 환산시켜 볼게요. 3600일 때 RCD 타이밍은 29, RP 타이밍 29고요. 4800일 때 RCD 타이밍 39, RP 타이밍 39입니다. 이거는 표준 클럭이에요. 자, 계산을 해보면 1000 나누기 2400 곱하기 39 하면은 16.25죠. RCD 타이밍, RP 타이밍은 둘 다 4800 클럭일 때 16.25 나노세컨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00 클럭 계산해 볼게요. 1000에서 1800 나누고 거기에 29를 곱하면 16.1111. 자, RCD, RP 타이밍 어떤가요? RCD, RP 타이밍은 오히려 4800일 때보다 더 빠르게 동작하는 겁니다. 더 빨라요. 여러분들 클럭이 3600 클럭이라고 메모리 속도가 3600 클럭으로 동작하는 줄 아시겠지만 이 CL이 명시하고 있는 거는 현실 시간을 클럭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서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3600 클럭으로 30번 동작할 동안 그 시간 동안 대기를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4800도 마찬가지입니다. CL 동작을 하는데 현실 시간 기준으로 4800 클럭이 40번 동작할 동안 기다리겠다. 그게 16.6667 나노세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타이밍만 놓고 봤을 때 4800의 CL 40, 39, 39랑 3600 CL 30, 29, 29 속도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보면 오히려 3600이 더 빠를 수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메모리 동작은 이 CL, RCD, RP만 가지고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타이밍들이 있어요. 이런 타이밍들도 다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4800일 때랑 3600일 때랑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메모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 4800일 때의 타이밍이 실제로 대기하는 시간이랑 3600 클럭일 때의 타이밍이 실제로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세팅해야 그 메인보드가 제대로 된 표준 클럭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WRSC가 1이죠. 이거는 4800일 때도 1이에요. 4800일 때도 1인데 3600일 때도 1이죠. 이런 여러가지 비슷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4800일 때 동작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서 그거보다 클럭을 낮추면은 타이밍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 여지가 없어서 그대로 운영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이러한 세세한 타이밍까지 모두 상대적으로 3600이랑 4800이 비슷하게 되도록 구현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메인보드 제조사 재량에 따라서 그렇게 구현되지 않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클럭이 낮아질 때 타이밍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줄어드는 거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은 이 3600 클럭으로 동작할 때 그 해당 타이밍들이 이 4800과 3600이 타이밍이 똑같으면 어떻겠어요? 3600이 더 느려요. 더 대기 시간이 깁니다. 그런 타이밍들이 하나 둘 누적이 돼서 결국에 두 개의 속도를 비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4800이 3600보다 더 빠를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타이밍만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3600 CL 30, 29, 29가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죠. 그런 점을 봤을 때 팩트입니다. 이건 정말 팩트예요. 큰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읽기 쓰기 대역폭에서는 클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A-64 같은 거 돌려보면 읽기 대역폭, 쓰기 대역폭 나오죠. 그게 연속 쓰기, 연속 읽기 같은 경우는 클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클럭이 높은 게 빠르지만 게이밍 환경이나 뭐 기타 작업 등에서 레이턴시가 중요한 환경에서는 이 두 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메인보드 바이 메인보드랑 모든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이거를 제대로 구현을 했을지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도 3600 클럭이 더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라고 붙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풀뱅크 사용 시에 오버클럭이 잘 되지 않는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이것도 잘 짚고 가야 돼요. 어디서 풀뱅크는 오버클럭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비추천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제를 좀 둘게요. 오버클럭 마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버클럭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클럭만 놓고 봤을 때, 타이밍을 배제하고 클럭만 놓고 봤을 때, 클럭만 놓고 봤을 때 16기가 2개 꼽는 거랑 32기가 2개 꼽는 걸 비교하면 16기가 2개가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6기가 4개보다는 32기가 2개가 더 잘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풀뱅크 사용하면 오버클럭이 잘 안 되니까 32기가 2개 써라. 혹은 24기가 4개 꽂으면 오버클럭 잘 안 들어가니까 48기가 2개 써라. 라고 얘기들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요거는 인텔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인텔이 잘 나갔어요. 그때는 이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AMD에서는 이게 약간 다릅니다. 요새는 AMD가 잘 나가요. 이번 영상도 AMD 영상입니다. AMD에서는 이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거 하나 빼고, 요 32기가 4개 쓰거나 48기가 4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MD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왜 중요하지 않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16기가짜리는요 단면 램이고, 24기가도 단면 램이고, 32기가는 양면이에요. 48기가도 양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양면 램 풀뱅크, 요거 이 양면 램 풀뱅크인 경우를 제외하고 AMD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장착한 게 요거죠. 단면 램 4개, 단면 램 4개보다 얘네들이 더 잘 되죠.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AMD 오버클럭에는 1대1이랑 1대2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MCLK, 그 다음에 FCLK, UCLK라는 게 있는데, FCLK는 DDR5에서는 단독으로 별개로 가는 거고, MCLK랑 UCLK가 같은 수치냐 아니면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UCLK가 MCLK보다 절반 값을 가지고 있으면 1대2라고 그러고요.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면 1대1이라고 부릅니다. 자, 1대1과 1대2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8000 클럭 이상 쓸 거 아니면은 1대1이 낫다. 자, 1대2는 1대1보다 더 높은 클럭이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지간하게 높게 클럭을 올리지 않으면 1대1이 더 빠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AMD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UCLK 클럭이 너무 클럭이 낮다 보니까 병목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면은 1대1은 왜 클럭이 1대2만큼 안 올라가냐? 그거는 또 맨컨에서 걸려서 그래요. 1대1에서 클럭이 특정 클럭 이상 안 올라가는 이유는 보통 6200에서 6600 구간에서 한계를 맞이하거든요. 특히 6600은 좀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6200에서 잘 나와봐야 6400 정도 돌아가는데, 그 구간에서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 한계가 와요. 그래서 UCLK가 그 이상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2로 풀게 되면은 이 UCLK가 반으로 떨어지면서 UCLK를 더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MCLK는 UCLK의 2배로 넣을 수 있으니까 MCLK를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클럭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 MCLK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000 클럭일 때, 자, MCLK는 3000이고요. 1대1이면 UCLK도 3000이죠. 그런데 1대2가 되면 UCLK가 1500이 됩니다. 그러면 1대2에서 만약에 UCLK가 1500이다. 그러면 이 UCLK를 2000으로 올려보면, UCLK가 2000일 때 MCLK는 몇이에요? 1대2니까 2배죠. MCLK는 그러면 4000. MCLK가 4000인 걸 몇 클럭이라 부르냐면 곱하기 2에서 8000 클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대2에서 클럭을 더 올릴 수 있는 이유는 UCLK가 아직 3000도 안 됐잖아요. 3000에서 한 3200 사이에서 이 UCLK가 한계가 있는데, UCLK가 3000 정도는 웬만하면 잘 되고, 보통 3100에서 3200 거기서 엄청 잘 들어가는 거면 3300 정도에서 한계가 오는데, UCLK가 200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UCLK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8000 클럭이 만약에 안 되는 시스템은 어디서 문제가 있냐? 얘가 문제예요, 얘가. MCLK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대2에서는 이 MCLK가 문제고 1대1에서는 UCLK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MCLK는 어디서 한계가 오냐?
요렇게 보시면 돼요. UCLK를 올리는 한계는 보통 CPU 영향이 크고 MCLK를 올리는 영향은 메인보드 영향이 큽니다. 물론 상호 영향이 있어요. 서로 더 좋은 거 쓰면은 더 잘 들어가는 영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를 뽑자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메모리 얘기를 할 거예요. 메모리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대부분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정보는 요런 단면 램 2개짜리 정보가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은 이 풀뱅크랍니다. 풀뱅크는요, 풀뱅크 특성을 한번 봅시다. 풀뱅크는 자 메모리가 동작을 할 때 메모리가 처음에 CPU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DIM이라는 걸 찾아가요. 이 DIM이라는 건 그냥 메모리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DIM이라는 걸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랭크라는 걸 찾아갑니다. 랭크라는 거는 뭐 소위 말해서 뭐 양면 단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거의 단면 램이면 1랭크, 양면 램이면 2랭크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뱅크 그룹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뱅크를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끄집어 오게 되는데 일단 풀뱅크 얘기를 할 때는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물론 요 밑에 있는 애들도 그만큼 배수가 늘어나지만 어쨌든 자 메모리가 2개이면은 이 DIM이 2개죠. 근데 메모리가 4개면 2배가 되죠. 4개가 돼요. 그러니까 CPU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찾아가야 될 길이 4군데나 됩니다. 대기 타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또 안에 랭크를 찾아가요. 랭크는 단면과 양면으로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보시면은 일단 랭크가 총 몇 개냐라고 봤을 때 단면 램 2개인 경우는 랭크가 2개겠죠. 단면에 하나씩 랭크가 있고 메모리가 2개니까. 그러면 양면 램 2개인 경우는 랭크가 4개겠죠. 양면에 랭크가 2개씩 해서 메모리가 2개니까 4개. 그러면 단면 메모리에 4개에 장착된 상황은 어떨까요? 단면에 랭크가 하나씩 있고 메모리가 4개니까 얘도 랭크가 4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렇게 2개는요. 클럭만 놓고 봤을 때 이 오버클럭 마진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이 2개는. 나머지는 크게 벌어져요. 여기서 여기랑 여기서 여기는 크게 벌어지는데 이 2개는 좀 가까운 마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클럭이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게 더 잘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랭크가 2개씩 4개니까 총 8개죠. 그래서 얘가 제일 안 들어가요. 지금 랭크가 많아지게 되면은 어느 위치로 찾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윗단에 있는 애들은 요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 처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줘야 돼요. 뭐 뱅크가 동시 동작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뱅크 그룹의 레인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유하게 되면은 데이터 위반으로 연산 페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뱅크 간에 간격을 주는 타이밍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만져보셨을 FAW 요런 타이밍, RRD 타이밍 요런 것들 이런 간격이 뱅크가 동시에 데이터를 다룰 때 간섭이 없게끔 해주는 타이밍들 뭐 이런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게 뱅크 그룹에서 처리하는 것만 해도 복잡한데 그걸 랭크 레벨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DIM 단위로 다루면은 주고받는 라인은 하나예요. 그 하나에서 이 하위로 내려갈수록 동시 동작하는 병렬 처리가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높은 레벨에 있는 레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들이 대기를 해주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타이밍들이 여유롭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론상으로는요. 이런 타이밍들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런 타이밍들을 추가적으로 늘리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도 충분히 클럭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이오스에서 그 정도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런 간격을 다루는 타이밍들은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없게끔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사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런 특정 대기 타임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빠른 대기 타임을 요구하는 클럭은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럭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두통이 막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말로 표현하자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어쨌든 지금 오늘 영상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요거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요겁니다.
AMD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요거예요. 요거. MSI에서 저한테 이 메인보드를 보내면서 풀뱅크 오버클럭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대2에서 오버클럭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풀뱅크를 장착하고 1대2에서 오버클럭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팩트만 놓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미 테스트는 다 했고요. 지금 장착된 메모리는 하이닉스 A다이 칩셋을 달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칩셋이 중요해요. 하이닉스 A다이가 아닌 칩셋이 있는 메모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A다이와 박격포의 경우에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 1대2로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클럭은 6800, 그것도 안정화 안 되고 6600으로 내려야 안정화 됩니다. 자, 1대2에서 6600으로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이번 영상에서 1대2 오버클럭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1대2에서 6600 정도로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1대1이 무조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가야 돼요. 그러면 1대1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1대1은요, 여러분들 풀뱅크 오버클럭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미 정보를 올려놓은 지 한참 됐거든요. 이거 DDR5 초창기 때 제가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런데, 자,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 눌러보면요, 여기 젠5가 있는데 이 젠5 말고 더 밑에 내려보면 젠4가 있어요. 여기 전체 재생 목록 보기 한번 눌러보면 이 엄청 오래전 영상들 나오죠. 요거를 오래된 순서부터 정렬을 해서 쭉쭉쭉 내려보면은 여기 뭐 풀뱅크 편 뭐 요런 거 있죠. 여기 삼성 메모리로도 풀뱅크 한 거 있고요. 근데 삼성 메모리는 하이닉스만큼 들어가진 않고, 여기 보면 하이닉스 A다이 풀뱅크 스트리밍 한 영상도 있고 M다이도 있어요. 이게 젠4지만 젠5도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것들이 아니고, 자, 이거 DDR5에서 64기가는 모자르고 128기가는 클럭이 낮을 때 풀뱅크 오버클럭 어떨까 하는 영상입니다. 이거 보면 지금 제가 장착한 메모리랑 완전하게 같은 메모리를 꽂아놨어요. 여기 V컬러 6400 메모리 하이닉스 거죠. 요거 지금 제가 장착한 메모리가 요거고, 여기서 이미 테스트 다 돌렸습니다. 여기 6000 클럭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7800X3D를 사용했지만 여러분들 젠4보다 젠5가 맨컨이 약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24기가 4개를 꽂으면은 이 6000 클럭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제가 이미 테스트도 해봤고,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버클럭 된 거 보여드리면은 야, 오버클럭 어떻게 하냐,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제가 딸깍으로 소개드린 것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영상 재탕이 아니라, 자, 오늘 영상은 이 박격포, 이 B850M 박격포 메인보드에서 하이닉스 A다이 단면 메모리 4장을 썼을 때 조건 얘기 드렸습니다. 하이닉스 메모리의 단면 메모리 4장, 16기가 4장도 괜찮고 24기가 4장도 괜찮아요. 단면 메모리 4장으로 딸깍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오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진입을 했고요. 어드밴스드 탭에서 오버클럭킹 들어가면 여기 D램 세팅 부분에 여기서부터 이제 메모리 세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1대2로는 지금 각이 안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1대2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1대1로 가야 되는데, 1대1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메모리 풀뱅크여도 6000 클럭은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6200, 6400 맨컨이 되면은 그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풀뱅크가 아니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소개 드리는 것보다는 국밥으로 그냥 딸깍하는 거를 소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AMD가 딸깍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옵션이 있어요. 그거를 또 MSI가 제일 잘 씁니다. 바로 이 OPP라는 옵션인데, 이거 다른 채널에서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OPP라는 옵션이 MSI에서 만든 옵션이 아니라 AMD에서 이 옵션을 만들어 놨는데 되게 꽁꽁 숨겨놨어요. 다른 제조사 메인보드도 찾아보면 꽁꽁 숨겨놓은 옵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MSI는 얘네는 바이오스 옵션을 다
다 밖으로 끄집어 내놨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옵션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 놓은 장점이 있고, 그런데 단점으로는 필요한 옵션이 있어서 꽁꽁 숨겨놓은 데까지 찾아 들어가고 싶어도 없을 때가 있어. 가끔 내가 이 옵션을 찾으려고 하는데 MSI 보드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OPP 같은 경우는 MSI가 이렇게 잘 화면에 보이게끔 인터페이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OPP 옵션을 그냥 사용하는 걸로 딸깍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적용되냐면 저장하고 나가기를 한번 눌러보면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메모리 클럭이 6000으로 세팅이 되고요. 전압이 1.35V, VDDQ도 1.35V, VPP 1.8V, VDDIO 1.35V, 그 다음에 CL 타이밍 30, RCD 38, RP 38, 그 다음에 RAS 96, RC 134. 지금 요 설정이 뭐냐면요, 6000의 CL30 세팅에 X4 세팅을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X4 메모리가 아니어도 6000의 CL30이 될 수 있게, X4 메모리가 아니어도 어떤 메모리를 쓰던 간에 하이닉스 메모리를 쓴다면은 6000의 CL30은 웬만하면 될 거다. 그게 지금까지의 DDR5의 AMD 역사로서 안 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게끔 있었습니다. 극히 드물게라는 말은 안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안 될 가능성이라는 건 사실 요건데요. 요 RCD/RP 타이밍, 요거 38 안 들어가는 하이닉스 메모리 있습니다. 이게 38 안 들어가면은 40으로 바꾸면 돼요. 40 안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0 클럭에 CL30에 RCD/RP 40을 주면요, 웬만한 AMD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인보드 조합에서 웬만하면 된다. 그런 옵션이 OPP 옵션이고, 보통은 메인보드 제조사가 프리셋으로 넣어놓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AMD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야 이거는 되겠는데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AMD 레벨에서 한번 이 딸깍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요거라는 겁니다. OPP 옵션. 그걸 MSI가 인터페이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빼놨고요. 그래서 요걸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자, 저장하고 나가기를 하면은 엄청 걸려요. 지금 AMD DDR5에서는 메모리 용량이 크면 커질수록 메모리 세팅을 건드렸을 때 최초 오버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메모리 전압을 트레이닝 하면서 발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 트레이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텔로 가게 되면 전압 잡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거를 AMD에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A다이 메모리 가지고 6000에 CL30, 38, 38 적용이 됐죠. 이거 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세부 램탑까지 좀 만지고 싶으실 거야. 그러면 세부 램탑까지 한번 만져보는 방법이 또 딸깍이 있습니다. 오늘은 딸깍 스페셜이기 때문에 자, 다시 바이오스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바이오스 들어와서 어드밴스드의 오버클럭킹 옵션에 들어가면 자, 방금 딸깍한 옵션 6000으로 세팅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내리면은 하이 이피시언시 모드라고 요거를 에네이블로 설정을 하면 이제 밑에 메모리 타이밍 프리셋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눌러보면은 4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살펴보니까 제가 리뷰했을 당시보다 값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이 이피션시 모드 요 4가지 모두 다 그냥 사용하는 거 비추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릴렉스 모드부터 타이테스트 모드까지 전부 다 문제가 될 만한 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릴렉스 한번 선택을 해서 저장하고 나가기 이렇게 눌러보면 변경되는 값들이 나오는데 WR, 뭐 REFI, RTP, 뭐 RRDL, RRDS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REFI를 얘가 65,535를 넣었습니다. 이거 안 들어가는 메모리 있습니다. 심지어 안 들어가는 메모리가 생각보다 빈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이 이피션시 모드 적용했을 때 이 REFI 타이밍이 65535라는 값이 가장 라이트한 옵션부터 들어가 있는데 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메모리에서는 계속 에러를 유발할 겁니다. 이게 제일 낮은 옵션이기 때문에 다른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한번 저장하고 나가기 눌러서 값을 보면 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들은 부가적으로 세부 타이밍들을 하나하나 추가해주는 옵션들이고 타이테스트가 제일 빡센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값들은 메모리 많이 만져본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될 여지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 REFI 요거는 심한 경우에는 25,000도 안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메모리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메모리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요. 근데 메모리 온도를 아무리 잡아도 안 들어가는 메모리는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65,535가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드문 것도 아니고 흔해요. 그게 문제예요. 흔하기 때문에 이 65,535로 세팅을 하면 이 세팅 값으로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여기 어드밴스드 DRAM 컨피그레이션 옵션에 들어가면 REFI라는 값이 바로 보이죠. 타이 테스트 세팅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값이 보입니다. 이걸 지우고 0을 입력한 다음에 방향키 누르면 오토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나가기 누르면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토로 두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잡으실 수 있는 분은 뭐 직접 자신의 메모리에 맞는 값을 찾아서 잡으셔도 되는데, 오늘은 딸깍 스페셜입니다. 그냥 딸깍으로 되는 값을 소개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값을 소개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토로 두고 예스 눌러서 딸깍 하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게 먹통이 됐나 싶을 즈음에 부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다른 타이밍들도 약간씩 조정이 됐습니다. REFI는 오토 상태고요. 이 상태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딸깍 세팅해서 6000 SL30 RCD-RP 38 세팅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6000 세팅해서 추가적인 타이밍을 조이는 작업이나 아니면 6200 이상을 노리는 그런 오버클럭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효용성이 그렇게 좀 높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AMD에서 제공하는 OPP 기능과 그 다음에 MSI 보드에서 제공하는 하이 이피시언시 기능만 사용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딸깍하는 옵션으로 소개를 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수동으로 만지면은 그런 걸 보시는 여러분들 머리만 좀 더 복잡해질 뿐이라, 대부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딥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옛날 것까지 알아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이전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소개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 찾아보시면 됐고, 그냥 단순하게 세팅 딸깍 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가자면 다시 바이오스 들어가서 다시 어드밴스드 옵션에 오버클럭킹 옵션 들어가면 여기 보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라는 옵션은 지금 밑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읽어보면 이걸 enable로 하면 DRAM 리트레이닝을 어보이드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바이오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의 레이턴시가 최소화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 트레이닝 과정이 한번 정착이 된 이후에 다시 재부팅할 때 또다시 트레이닝 되는 경우를 생략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팅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세팅이 다 완료된 이후에 이 옵션을 enable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리트레이닝이라는 걸 스킵하게 되면서 좀 부팅을 빠르게 해줍니다. 이 리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이 메인보드에 공급되는 전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부팅이 되는 경우에 아마 트레이닝이 다시 돌 겁니다. 그때는 풀 트레이닝이 돌 거고, 그리고 전력이 떨어지지 않은 메인보드에 잔류 전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트레이닝을 생략을 하면서 이전에 기억을 했던 트레이닝 전압값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옵션인 것 같고, 그래도 이 잔류 전압이라는 게 메인보드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리드 데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30일 후에는 또 트레이닝하게, 이런 옵션도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부팅이 느린 현상까지도 해결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나가기 하면은 생각보다 부팅이 빠르게 되죠. 아마 편집해서 올릴 것 같은데 직접 해보세요. 부팅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메모리 관련돼서 뭘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딸깍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풀뱅크를 사용하시게 되면 뭔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단면램 4개보다는 양면램 2개가 더 낫긴 해요. 근데 그런 외관적인 부분 때문에 풀뱅크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순정으로 사용하셔도 그렇게 뭔가 시스템이
바보가 될 정도로 느려지지 않다는 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6000의 CL30 정도는 풀뱅크도 무난하게 쓸 수 있다. 양면 램 4개만 아니면 됩니다. 양면 램 4개는 이것도 안 들어가요. 근데 단면 램 4개까지는 충분히 6000의 CL30이라는 국밥 세팅이 되기 때문에 OPP로 딸깍하면 됩니다. 사실 X4 기능 켜도 되긴 할 거예요. 안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어쨌든 6000 정도는 AMD 시스템에서는 무난하다. 그래서 1대2로 세팅을 하는 것보다 그냥 1대1로 이렇게 넣고 쓰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2 세팅으로 6600 정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소개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